예, 그래서요,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분류들을 좀 몇 개를 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제 2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 5번에 조세 정가 유무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을 거예요. 조세 정가 유무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이제 직접세하고 간접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세에 보면요, 그 밑에 납세자와 조세의 사실상 부담자인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간접세에 보면은 납세자와 사실상 부담자인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다 하는 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세 같은 경우는 조세의 부담에 정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밑에 간접세 두 번째 줄에 보면 조세 부담이 정가가 예상하고 정가를 예상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이제 설명할 때는 이제 롯데리아 갖고 설명합니다. 롯데리아. 자, 롯데리아에 가서 소비자가 자, 음료수를 한 잔 사 먹는단 말이야. 자, 콜라 한 잔 사 먹는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콜라를 한 잔 사 먹는다. 자, 콜라를 한 잔 사 먹는데, 자, 롯데리아에서 돈을 얼마 달라 이랬냐 하면은, 1,100원을 달라 그랬어요. 1,100원. 자, 1,100원을 달라 그랬다고요. 1,100원. 자,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그죠? 영수증을 봤어요. 영수증을 보니까, 공급가액은 1,000원이란 말이에요. 1,000원. 공급가액은 1,000원. 그런데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부가가치세가 100원이 붙어 있습니다. 100원. 그래서 합쳐서 1,100원이에요. 1,100원. 자, 그래서 결국은 롯데리아가 콜라를 팔 때 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까지 포함시켜서 그죠? 가격을 책정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대상이 뭐냐 이러니까 소비행위예요. 소비행위. 그래서 아까 대상이라 하면 세 가지라 그랬죠. 행위, 재산, 소득.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세는 뭐예요? 소비행위를 생각합니다. 그 소비행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사고 팔고 하는 거래행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살 때마다 항상 물건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10%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1,100원 이렇게 주고 안 사죠? 여러분 롯데리아 가서 콜라 사 먹으면 그냥 1,000원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것은 그 물건 가격을 이제 900 얼마로 이렇게 물건 공급가액을 900 얼마로 책정해 놓고 거기다가 10% 부가가치세 붙여서 합쳐서 1,000원 이래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가 붙은지 인지를 못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그냥 1,000원 해갖고 1,100원 받으면 롯데리아 이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왜 부가가치세에 포함시켜서 1,000원 이렇게 파느냐 하면요.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000원 주고 물건 사면 부가가치세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인지를 못 한다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죠? 예. 절약 정신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절약 정신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뭐예요?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고요, 사실은. 우리가요, 물건 살 때마다 자꾸 100원, 200원, 300원 자꾸 잔돈을 자꾸 주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물건 살 때마다 10%씩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그죠? 그러면 저절로 세금을, 그죠? 내는 게 아까우니까 물건 사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는 걸 인지를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가격을 다 책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늘 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내고 있다, 안 내고 있다? 내고 있다. 네,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의 납세무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물건의 공급자가 납세무자예요. 물건의 공급자. 그럼 물건은 지금 콜라는 누가 공급하고 있어요? 롯데리아에서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롯데리아가 뭐가 된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자, 근데 롯데리아가 지금 자기의 돈으로 세금을 부담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세금 부담을 누가 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롯데리아는 가격에다가 그 세금까지 포함시켜서 팔기 때문에 결국은 이 100원이라는 세금을 부담하기는 누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를 우리 뭐라 한다? 담세자라 한다.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 그래서 결국은 납세무자하고 담세자하고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해요. 그래서 이런 세금을 우리 뭐라 한다? 간접세라 한다. 간접세. 그리고 이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납세무자가 자기가 낼 세금을 누구한테 전가시키고 있어요?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고 있죠. 예, 그래서 조세의 전가가 예정되어 있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학개론에 보시면 학개론에도 조세의 귀착해갖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조세의 전가하고 세법에서 얘기하는 조세의 전가가 달라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역시 3월달에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용어를 똑같이 쓰지만, 그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죠? 공법에 보면 주택법이 있어요. 주택법. 주택법에서 주택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내립니다. 주택이란 어떤 거다 하고. 그죠? 그런데 세법으로 오면요. 그 주택의 개념이 세금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이 그죠? 부동산 공법에서 그죠? 그 주택법에서 공부하는 주택법은 그 공법에만 쓰이는 공법에만. 그죠? 그 주택법에 그죠? 그 주택의 개념으로만 쓰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법으로 오면 주택의 개념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세법에는 주택의 개념을 새로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디 뭐 다른 데서 뭐 공부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죠? 우리 세법에서 공부도 안 했는데 세법에서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예, 그러면 틀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꼭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런 것도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또 얘기할 거는 또 뭘 얘기해야 되느냐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이제 있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안에, 요 부가가치세 안에요. 요 안에 지방 소비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냐 하면 11%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11%.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롯데리아가 콜라를 그죠? 공급가액 100원, 1000원 이래 갖고 이제 그죠? 부가가치세 100원 이렇게 붙여가 팔았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이제 100원이 걷어지면 이 100원에서 그죠? 11%면 얼마요? 11원이죠. 11원. 11원은 지방 소비세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89원만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부가가치세가 옛날에는 전에 국가에서 가져가는 돈이에요. 이게 국세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 중에 11%를 떼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 지방소비세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따로 우리가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가가치세 거둘 때 같이 걷어가지고 아시겠죠? 11%를 떼서 누굴 준다고요? 지방자치단체를 주는 거라고. 그 얘기는 만약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에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부가가치세 나오면 거기에 지방소비세가 같이 따라 나온다고. 이 두 개는 항상 짝꿍이라서 같이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항상 부가가치세 나오면 거기에 지방소비세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 그죠? 항상 그 생각하시고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따로 특징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부가가치세가 갖고 있는 특징을 지방소비세도 다 갖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유일한 차이점은 뭐예요? 부가가치세는 뭐고요? 국세고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다. 과세주체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외에는 그저 부가가치세나 지방소비세나 기본적인 특징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있는 곳에 항상 지방소비세가 있다. 항상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간접세에 그죠? 부가가치세하고 인지세 이렇게 적어놨죠. 그렇지만 지방소비세 없죠? 지방소비세 없지만 그죠? 지방소비세도 항상 간접세다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요. 조세의 독립성 여부라는 거 나옵니다. 조세의 독립성 여부. 자, 그래서 독립세하고 부가세가 나옵니다. 독립세하고 부가세. 자, 그래서 우리가 세금 분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별표해 두세요. 어디다 별표해 두느냐? 그 밑에 도표에다가 그죠? 그 도표 있죠? 그 독립세와 부가세 세율 해갖고 도표 나와 있죠? 그 도표에다가 별표를 해놓고 꼭 외워야 돼요. 우리가 세금 분류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가세가. 자, 그러면 독립세는 뭐고 부가세는 뭐냐? 자, 독립세에 보면은 거기에 첫 번째 줄에 독자적인 과상이 존재하는 이런 말이 나와요. 독자적인 과상이 존재하는. 그 대신에 부가세는요, 별도의 과상이 존재하지 않고 그 옆에 다른 조세를 부과할 때 그 밑에 줄에 독립세액을 과세상으로 하여 부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세액을 과세상으로 하여 부가적으로 징수한다. 즉 독립세를 부과할 때 거기에 붙어서 과세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독립세액이란 표현이 나와 있죠? 자,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보세요, 칠판에. 아까 세금 계산하려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라 그랬어요. 세율.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계산됩니다. 산출세. 자, 그러면요. 자, 이 세금이 예를 들어서 자, 등록면허세라고 해봅시다. 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만약 이 세금이 등록면허세다.
자, 근데 이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1억 원이고, 만약 세율이 2%짜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산출세액이요. 자, 200만 원이 될 거예요. 200만 원. 자, 200만 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가령 이 등록면허세가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세금을 50% 감면 깎아줘야 된대요. 자, 세금을 절반 정도 이제 깎아줘야 된대요. 자, 그러면 세금을 이제 절반 정도 깎아줄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과세 표준을 절반 정도 낮춰서 적용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세율을 절반 정도 낮춰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산출세액을 절반 정도 낮춰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 세 가지 방법이나 세금 계산해 보면 똑같은 금액이 계산될 텐데, 그죠? 뭐 방법이 차이가 뭐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어디에서 감면되느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어디에서 감면을 시켜주느냐 하면 산출세액에서 여기서 빼줘요. 감면 비율만큼. 여기서 빼준다고. 그래서 그 빼주는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감면세액이라 합니다. 감면세액. 자, 그러면 세금을 절반을 그죠 빼줘야 되니까 요 산출세 200만 원에서 그죠? 절반 하면 50% 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자, 100만 원을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이렇게 깎아주면 그러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납부할 세금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납부할 세금이 얼마냐 하면 역시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납부할 세금이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뭐 감면세액은 세금 낼 필요 없는 거죠. 세금 깎아주는 거니까. 그죠? 그 대신에 우리는 뭐만 내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에 해당되는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죠? 이 독립세에는 항상 부가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부가세가. 그런데 부가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붙는 부가세가 있고 또 하나는 감면받은 금액에 대해서 붙는 부가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금액에 대해서는요 20%의 농특세, 농어촌특별세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는요 20%의 지방교육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금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감면받은 금액 있죠? 얼마 감면받았어요? 100만 원 감면받았죠? 여기에 몇 프로요? 20%의 농어촌 특별세를 붙인다 그랬죠? 그럼 100만 원 20%하면 얼마요? 20만 원 되는 거죠. 20만 원. 그 다음에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도 20%의 지방교육세가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20만 원. 납부할 금액 100만 원이니까. 자, 그럼 우리는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하면, 그죠? 등록면허세 절반 깎아줘서 납부해야 될 금액 100만 원 있죠? 그 다음에 감면받은 금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붙었죠? 그 다음에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20%의 지방교육세가 붙었죠? 그래서 총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140만 원. 140만 원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독립세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독립세에는 부가세라는 것이 붙는다. 그죠? 부가세라는 것이 붙는데, 그죠? 그 부가세가 붙을 때는 몇 개가 붙는다는 거예요? 두 개가 붙는 거예요. 두 개. 첫 번째는 납부할 금액에 대한 부가세가 있고, 두 번째는요, 감면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세가 있다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감면받은 금액은 세금 낼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감면세액에 붙는 부가세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부가세가 붙으려면 몇 개가 붙어야 된다? 원칙은 두 개가 붙어야 된다. 하나는 납부할 금액에 대한 부가세고 또 하나는 감면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세다. 그죠? 두 번째는요. 감면받은 금액 자체는 세금 낼 필요가 없지만 감면세액에 붙는 부가세는 세금을 내야 된다. 아시겠죠? 예, 요것도 세금 계산 문제로서 과거에 또 출제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그죠? 뭐 계산 자체보다는 세금 자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원칙적으로만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시험 문제는 예외적인 걸 많이 내는 거죠. 자, 그래서 2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23페이지에 도표를 보세요, 도표. 도표를 보시면. 도표에 자, 본세라고 돼 있고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부가세 및 세율 돼 있죠. 그죠? 자, 부가세 및 세율에다 갈로를 쳐가지고 적습니다. 뭘 적을까요? 요거 적어요. 납부세액 요거 적으세요. 갈로 쳐가지고. 갈로 쳐갖고 납부세액이라 적으세요. 부가세 및 세율 있잖아요. 부가세 및 세율. 23페이지에 도표에, 그죠? 도표에 맨 위에 본세 있죠? 본세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가세 및 세율 돼 있죠? 거기다 그 옆에 갈로를 쳐가지고 뭐라고 적는다고요? 납부세액이라고 적는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본세에 감면시 돼 있죠? 그 옆에다 갈로를 쳐갖고 뭘 적을까요? 감면세액이라고 적으세요. 감면세액. 자, 그러면 그 도표에 보시게 되면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농어촌세 이렇게 2개가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취득세는 3개가 나와 있죠? 납부세액에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고 감면시에 또 하나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2개가 적용이 된다 그랬는데 취득세는 3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취득세 할 때 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면 거기는 또 하나밖에 없죠. 본세에 감면시에는 없죠. 근데 양도소득세에 가니까 오히려 감면시에는 있는데 납부시에는 없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 설명하기 시간이 부족하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만 갖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재산세라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그죠?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면 충분하게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죠? 우리가,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1년 만에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갖다가 우리가 충분하게 시켜갖고 하면은 좀 점수가 잘 안 나오겠나 싶어갖고 옛날에는요 2달을 한 바퀴 안 돌고 석 달을 한 바퀴로 해갖고 이렇게 수업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효율이 좋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자주 반복하는 것이 더 효율이 좋구나 이래갖고 지금 체계가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도는 걸로 이렇게 체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뭐, 그죠? 상대평가 같으면 그렇게 열심히 막 공부해갖고 고득점을 내면 되는데, 상대평가가 아니고, 뭐요?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60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의 체계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자, 재산세 갖고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재산세에 보시면 토지를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 종합합산대상이나 별도합산대상은 이름이 합산입니다. 합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산가액을 합쳐서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양산시에 토지를 2필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토지를 2개를 갖고 있다고. 지역이 양산에 이제 같은 지역에, 그죠? 다른 곳에 2개의 토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2개의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둘 다 종합합산 대상이에요. 그리고 요거 얼마짜리냐니까 요것도 1억 원짜리고 요것도 1억 원짜리예요. 자, 그러면 재산세는 동일한 시군구 내에 동일인이 같은 용도의 땅을 갖고 있으면 요거 재산가액을 합쳐서 계산해요. 그러면 요거 재산가액을 합치게 되면 2억 원 있죠. 2억 원. 요게 과세표준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과세표준이 1억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한 대 묶어서 2억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해가지고 산출세액 계산합니다. 자,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요 2번째 땅이죠. 요 2번째 땅. 이 2번째 땅이 세금을 100% 감면받는 거라고 해봐요. 세금을 100% 이제 깎아주는 거라면.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등록면허세는 감면을 할 때 어디서 감면시켜줬어요? 산출세액에서 감면시켜줬죠? 자, 그런데 이 재산세는요, 산출세액에서
요 재산의 가액 비율만큼 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산출세액에서 감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산출세액은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됐어요? 과세 대상인 거하고 감면 대상인 거하고 같이 합쳐서 계산했죠? 그런데 여기서 세금을 빼버리게 되면 감면 대상이 아닌 이 토지마저도 같이 감면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재산가액을 합쳐서 과세하는 거, 이런 세금들은 감면을 해줄 때 산출세액에서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아예 제외를 시켜버린다고요. 감면 비율만큼. 그러면 감면 비율만큼 제외를 시켜버리게 되면 과세 표준 금액은 2억이 안 되고 얼마 되는 거예요?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1억 원. 그리고 그 1억 원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갖고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면 이 산출세액은 전액이 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즉 감면세액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재산가액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세금은 감면을 해줄 때 산출세액에서 감면하지 않고 과세 표준에서 그 비율만큼 빼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산출세액은 전액 납부세액이 되는 거고 감면세액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세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세액에 붙는 부가세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세의 종류가 몇 개? 한 개밖에 없다고요. 납부세액에 따른 부가세밖에 없다고. 감면세액에 따른 부가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과세관청이 그죠? 자기 입맛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가 뭐 그죠? 부가세를 이 세금은 2개 붙여야 되겠다고 2개 붙이고 저 세금은 그냥 하나만 붙이면 되겠다 싶어서 하나 붙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세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 가지고 과세관청에서 다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법의 원리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워도 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외우고 놓으면 나중에 계속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이 하나 붙을 때 이게 납부세액이 붙는 건지 감면세액이 붙는 건지, 왜냐하면 어떤 거는 납부세액이 붙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감면세액이 붙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원리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원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원리대로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오히려 부가세를 붙이는데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고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또 있네요. 자, 이게 양도소득세래요. 양도소득세는요, 감면을 할 때 역시 등록면허세처럼 산출세액에서 감면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을 하는데 그 부가세를 적용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옛날에는 꼭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20%, 20만 원에 해당되는 농어촌 특별세를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10%, 10만 원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라는 걸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요 지방소득세, 요게 이제 성격이 바뀌어요. 지방소득세 요것이요, 과거에는 부가세였거든요. 부가세였는데 이것이 이제 전환이 돼요. 전환. 뭐로 바뀌느냐 하면 독립세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감면을 시켜주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을 시켜주는데요. 그러면 부가세의 종류가 원래는 2개였단 말이에요.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가 적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감면받았을 때는 20%에 해당되는 농어촌 특별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 있죠?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옛날에는 뭐였지만 부가세였지만 지금은 뭐로 바뀌었다? 독립세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 부가세로서 존재하는 것은 뭐만 부가세로 존재하는 거예요? 농어촌 특별세만 부가세로서 존재하는 거고, 이제 지방소비세는 더 이상 부가세가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부가세일 때하고 아닐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이 지방소득세가요, 부가세로 존재할 때는요, 10% 이상 세금을 더 못 걷어요. 근데 이걸 뭐로 전환시키면 해서
독립세로 전환시킴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해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좀 더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죠? 양도소득세는 감면을 받게 되면은, 그죠?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10%의 지방소득세가 적용이 되고, 감면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적용이 되는데, 그죠? 그 10% 적용하는 지방소득세가 옛날에는 뭐였지만, 부가세였지만, 지금은 뭐로 전환되었다? 독립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가세는 뭐만 존재한다고요? 농어촌특별세만 존재한다고요. 됐죠? 예. 그리고 취득세는 다음에 합시다. 복잡하니까 취득세 다음에 할 때 그때 또 여건이 되면 그때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24페이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나옵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는요. 부동산 활동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동산 취득 활동과 연관이 되는 세금이 있고, 보유 활동과 연관이 되는 세금이 있고, 양도 활동과 연관이 되는 세금이 있다. 그랬을 때 아까 세금 5가지 있었죠. 그중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취득 활동과 연관이 있고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요. 보유 활동을 할 때 내는 세금이고요. 양도소득세는요. 양도 활동을 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사각박스가 있어요. 그 사각박스 별표해 두세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죠. 자, 그러면 사각박스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부가세에 해당되는 내용은 벌써 공부를 했어요. 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취득, 보유, 양도 모두에 부과되는 조세에서 농어촌특별세 있죠. 이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23페이지 다시 한번 되도록 가볼까요? 자, 23페이지에 다시 도표를 보세요. 다시 도표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취득세, 등록, 면허세에 보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적용을 해야 하네요. 적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가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니까 거기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취득활동과 연관이 되는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거기에 종합부동산세에 보면 또 농어촌특별세 있죠. 그럼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가 보유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는 세금이니까 거기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역시 보유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보면 또 농어촌특별세 또 있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바로 양도활동과 연관이 되는 세금이니까 거기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역시 양도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가세는 결국은 그 부동산 활동이 무엇에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독립세에서 정해진다고. 독립세가. 그죠? 독립세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붙는 부가세의 활동이 같이 정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부가세로 나오잖아요. 그럼 취득활동과 연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산세 또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있죠. 그럼 보유활동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활동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부가세는 항상 그 부동산의 활동이 무엇에 따라 정해진다? 독립세의 활동에 따라 정해진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요. 25페이지 맨 아래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뭐 9번 나와 있는데 9번은 몰라도 돼요. 뭐 시험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응능세, 응익세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응능세라는 것은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거고 응익세라는 것은 이익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행위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뭐 다음에 시간 있으면 그때 합시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저기 33페이지, 32페이지 잠깐 한번 볼까요? 뭐 잡다리야, 뭐, 그죠? 용어상 설명할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자, 3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매니에 지방세 세율 적용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그죠? 일정세율, 표준세율, 제한세율, 임의세율에 대한, 그죠? 용어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자, 개념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뭐 개념 정도, 용어 정도 익히면 됩니다. 자, 일정세율이란 게 뭐냐? 그거 보시면 일정세율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일정하게 고정된 세율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세율. 자,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세율을 거기다 줄 것이고. 그 대신에 표준세율은요,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익,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줄 것이에요.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세율. 자, 그래서 일정세율과 표준세율은 서로 반대되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과세 주체가 세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일정세율이라는 것은 과세 주체가 세율 조정을 못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정세율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종합부동산세예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에서 세율 조정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 대신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세금들 있잖아요. 그런 세금들은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위로도 절반을 높일 수가 있고 아래로도 절반을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세금을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 표준세율이라 한다. 표준세율. 그리고 그 표준세율 밑에다가 갈로 쳐서 적으세요. 뭐라고 적냐면 탄력세율이라고 적었어요. 탄력세율. 그래서 표준세율이나 탄력세율이나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것을 구분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죠? 그냥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이제 제한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제한세율. 과세권자가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상한과 하한을 두어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율을 제한세율로 한다. 자, 칠판을 보세요. 아까 표준세율, 탄력세율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조정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 대신에 제한세율은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둘 중에 뭐만 한 개만 플러스를 조정하든지 마이너스를 조정하든지 둘 중에 한 개만 조정해서 상한이나 하한을 정해놓은 세금을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 제한세율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세목이 재산세 도시지역분하고 나올 거예요. 나중에 재산세 할 때 그때 보고요. 그 다음에 임의세율이란 게 뭐냐? 임의세율이란 것은 거기에 바로 옆에 보면 법률의 세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거다 줄 것이에요. 임의세율이란 것은 법에 세율이 없대요. 세율이 없고 과세관청에서 지 입맛대로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임의세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과세요건이라는 거 공부했어요. 자, 아까 과세요건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법률 규정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 이랬죠? 거기에 세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죠? 과세대상, 납세무자, 과세표준, 세율 이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세율을 법에 규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행법에서는 임의세율이라는 게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자, 그래서 거기에 현행법상 그죠? 임의세율이라는 것은 규정이 없다 하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고요. 34페이지 보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8번에 조세의 징수 나옵니다. 조세의 징수. 자, 칠판을 보시죠. 자, 우리가 징수 방법 보기 전에 그 전에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세액을 확정하는 방법이요. 세액을 확정하는 방법. 아까 세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갖고 세액을 계산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액을 확정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신고주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가주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확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확정. 자동확정은요,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 2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신고주의가 있고 부가주의가 있다. 자, 신고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납세 의무자가 자기가 낼 세금을 스스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걸 신고주의라 하는 거예요. 부가주의는요, 과세관청이 세금을 확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고주의 조사라는 것은 그죠? 세금의 확정권을 누구한테 주는 거다? 납세의무자한테 주는 거다. 자,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 너를 신뢰해 줄 테니까 믿어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세금 계산해서 확정해서 과세관청에 신고하세요. 그게 신고주의. 그 대신에요, 부가주의라는 것은 그죠? 납세의무자 당신은 가만히 있고 우리 과세관청에서 직접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줄게요. 그게 부가주의예요. 그래서 부가주의의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재산이 얼마다 하고 과세관청에 신고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집에 앉아있으면 과세관청에서 세금 계산을 고지서 보내줍니다. 그 대신에요, 신고주의 조세 같은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금 계산해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세금 징수 방법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고주의 조세는 주로 징수 방법이 신고 납부예요. 납세의무자가 직접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그죠? 요 납세의무자가 신고서를 제출해서 세금 내는 거예요. 그 대신에요, 자, 부가주의. 부가주의는요,
요거는 보통징수 방법하고 연결이 됩니다. 보통징수. 보통징수라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납세문자한테 발송해가지고 세금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어떤 세금은 또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세금도 있어요. 그래서 세법은 예외가 참 많아요. 왜 예외가 많냐면, 그죠? 결국은, 그죠? 세법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죠? 세법을 만든 목적이 뭐냐? 목적은 뭐예요? 세금을 제대로 거두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서 법에 딱 규정을 해놓으면 납세문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 세금을 탈세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규정들을 살짝 벗어나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너도나도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죠? 세금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그러한 우회적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행동을 발견하면 그죠? 거기에 맞는 또 규정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칙을 세워놓고 그걸 파괴해가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생겨난다 이 말. 그래서 대표적인 세금이 뭐냐면 상속세, 증여세 같은 세금이에요. 상속세, 증여세는요. 누가 세금을 확정하는 거냐면 과세관청에서 원래 확정하는 거예요. 과세관청에서.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확정하면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속세나 증여세 내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그죠? 상속세, 증여세는 전부 다 상속받은 사람, 증여받은 사람이 과세관청에다가 신고서 같은 걸 제출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는 세액 확정권이 과세관청한테 있는데 왜 납세문자한테 신고하라 하느냐 이 말이죠. 예,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의 탈루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요. 세금의 탈루가 심하기 때문에.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과세관청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상속받은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된다는 사실을 파악을 해놨습니다. 파악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납세문자가요, 그죠? 상속세, 증여세 이제 적게 내려고 재산을 은닉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지 이름을 안 해놓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아무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몰래 숨겨놓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80억이라 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과세관청은 우리가 지금 파악해놓은 게 100억인데 얘가 80억밖에 신고를 안 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시겠습니다만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 그러니까 가산세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과세관청에서 이 사람이 재산을 지금 100억이라고 파악을 해놨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상속세를 딱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간이 떨려서 거짓말을 못 하겠어. 그죠? 그래가지고 저거 아버지가 은닉시켜놓고 숨겨놓고 해놓은 재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10억을 다 신고를 딱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과세관청은 얼마로 파악하고 있었어요? 100억을 파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10억을 더 신고했죠. 그럼 과세관청은 어떻게 할까요? 신고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찾지 못했던 10억의 재산을 발견했으니까, 그죠? 그 10억의 재산이 이제 다른 세금 부과할 때도 통보를 해갖고, 지방세를 부과할 때면 지방자치단체한테 통보를 하고, 국세를 부과할 것 같으면 다른 세금에 반영을 해서 또 다른 세금 계산할 때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과세관청에서 직접 세금을 확정하는 세금이지만, 그죠? 상속세나 증여세는, 그죠? 신고서를 제출을 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죠? 예, 그런 식의 이제 예외적인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원칙은 있다면 원칙은 납세문자가 스스로 확정하는 세금은 신고 납부고요.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세금은 보통징수로 거둡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고 납부 세금인데 신고 납부를 제대로 안 한다고, 불성실하게 한다고, 신고 납부 의무를 위반을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면 가산세라는 것을 붙여요. 자, 그 다음에요. 보통징수에 의해서 거두는 세금인데, 자, 고지서 발송에서 세금 거두는 건데, 그 납기, 그 고지서에 납부기한 정해놨거든요. 그 납기를 경과할 때까지 세금을 안 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가산금이라는 걸 붙여요. 자, 그래서 하나는 가산세고 하나는 가산금이에요. 그래서 가산세하고 가산금을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구분하는 방법은 세금 징수 방법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금 징수 방법이 어떤 방식인데? 신고 납부 방식인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뭐가 붙고요? 가산세가 붙고요. 그 대신에 세금 징수 방법이 보통징수, 그죠? 보통징수인데 그 납기까지 세금을 안 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뭘 붙인다고요? 가산금을 붙인다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법적 성질도 틀려요. 가산세는요, 요게 독자적인 하나의 세목이요, 세목. 세목이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세금이에요. 독자적인 하나의 세금이라고. 그 대신에 가산금이라는 것은 세금에 대한 이자예요, 이자. 가령 예를 들어서, 그죠? 여러분 집에 이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다고 봅시다. 자, 재산세를 얼마 내세요 하고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그 고지서를 들고 구청으로 갑니까? 은행으로 갑니까? 은행 가서 납부하면 되죠?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세금도 전부 다 은행에 예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은행에 예치를 해놓게 되면은 그 은행에서 과세관청한테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이자.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납세무자가 자, 7월 31일까지 세금을 내세요 하고 고지서를 보냈는데 납세무자가 7월 30일까지 돈을 예치를 안 해놓죠? 그러면 예치를 안 해놓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잖아요. 그래서 그 이자를 누구한테 받아낸단 말이에요? 납세무자한테 받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가산금이라고. 자, 그러면 과세관청이 얼마나 고금리로 장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가산금이요. 자, 7월 31일이 납기인데 그 납기를 딱 경과하잖아요. 8월 1일이 딱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3%가 붙어요. 그걸 우리가 일반 가산금이라고 해요. 일반 가산금 3%. 그 다음에 납기를 경과시키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또 세금을 안 내요. 자, 그러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붙이는 게 있어요. 그걸 중가산금이라고 그래요. 그걸 1.2% 붙여요. 근데 이게 최대 몇 개월까지 붙냐면 60개월까지 붙거든요. 그러면 요거 7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1년 이자를 계산해 봅시다. 1년 이자를. 자, 납기를 경과했다. 그럼 무조건 3% 붙고요.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씩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은 12달이죠. 그죠? 그럼 1.2%를 이제 11을 꼭 해와요. 그러면 14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앞에 또 3% 있었죠? 그럼 17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자율이 1년 동안에 18% 정도 된다고, 18% 정도. 18%면요, 우리가 한창 막 텔레비전에 막 저축은행 광고 하잖아요. 그 이자율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국가가 고금리에 해당되는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세금 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바꿀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돈 들어오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저축은행에 자 18%, 뭐 20% 이래갖고 돈을 빌렸다고 봅시다. 돈을 빌렸는데 내가 어떻게 경제 상황이 이제 여건이 안 맞고 이래갖고 돈을 못 갚았어요. 그죠? 돈을 못 갚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국가에서 어떻게 해주냐 하면 뭐 햇살론, 바꿔드린 놈 뭐 이래가지고 저금리로 국가에서 돈 빌려줘가지고 그죠? 이자율을 상한해줘보면 이래갖고 이자율을 낮춰줘요. 낮춰줘. 그죠? 그러면 세금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세금 진짜 내고 싶었는데 경제적 여건이 안 맞아갖고 내가 못 냈다. 그러면 이자를 갖다 1년에 그러면 18% 갖다 붙인다. 그죠? 그래갖고 5년 동안 해갖고 72% 그래 합치면 75%까지 그죠? 이자를 갖다 붙인다. 그런데도 돈을 못 내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햇살론이나 바꿔드린 론 이렇게 해갖고 이자를 낮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요, 세금은 햇살론이나 바꿔드린 론에 적용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형평이 맞아야 안 맞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죠? 업자한테 돈 빌린 거는, 업자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지 돈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결국은 탕감시켜주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는 국민을, 그죠? 보호하고, 그죠?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국가는, 그죠? 자기 이자를 탕감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항상 가산금 떠올리시면 자, 요거 그죠? 금리 잘 생각하세요. 금리예요. 고금리입니다. 고금리. 자, 그러면요. 이 중가상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중가상금은 자, 국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돼야 적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만 원 이상이 돼야 적용합니다. 체납된 금액이.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 30만 원 미만일 때는 그저 중가산금이라는 걸 이제 적용을 안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가산세의 종류가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장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기장 불성실 가산세는 요거 법인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법인한테만. 기본이 10%예요. 법인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기장 불성실 가산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법인의 대장에, 그죠? 법인의 대장에, 그죠? 거기에 뭔가를 기재를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누락을 하거나 허위로 기재를 하게 되면, 그죠? 저 법인장부에다가 허위 기재를 하거나 누락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책에서는 특별히 따로 설명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대신에 신고 불승인 가산세하고 납부 불승인 가산세는 37페이지 보면은 맨 아래에 거기에 도표가 있어요. 도표. 물론 나중에는 이 도표를 전체적으로 다 외워야 되는 거겠지만, 그죠? 일단은 신고 불승인 가산세, 납부 불승인 가산세 그 아래 도표처럼 그렇게 그런 율로 적용을 하고 있더라. 자, 눈으로 한번 봐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단 중요하게 따져야 될 것은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자, 시험 문제가 기본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갖고 여기 취득세가 있어요. 취득세. 자, 취득세가 있는데 이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신고 납부. 신고 납부를 이제 원칙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 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고 납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아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징수방법을 과세관청이 바꿔버려요. 전환. 뭐로 바꿔버리느냐? 보통징수로 바꿔버립니다. 보통징수.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신고 납부 세금은 신고 납부 안 하면 과세관청에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과세관청에서 직접 세금 계산해서 그 사람한테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고 납부 세금은 신고 납부 안 하면 뭐로 전환된다? 보통징수로 전환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징수로 전환됩니다. 그럼 보통징수로 전환을 할 때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제 고지서를 보내줄 때 이 말이에요. 고지서를 보내줄 때 그때 뭘 포함시켜서 가산세라는 것을 포함시켜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가산세라는 것을 포함시켜서 고지서를 보낸다.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맞는 지문이죠. 그런데 그게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다고요. 왜 틀린 지문이 됐냐 하면은 거기에 내용에 이제 한 넉 줄 정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갈로를 쳐갖고 가산세를 적어놨는데 가산세 포함 이렇게 적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된다고요. 가산세가 포함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신고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징수방법이 뭐로 바뀌었다? 보통징수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고 납부해야 된다 하는 표현이 맞는 지문이 되려면 가산세는 포함하지 말고 즉 가산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산세 포함이라고 나오면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죠? 예, 그래서 가산세 포함이라는 말은 신고 납부가 안 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징수방법은 뭐로 전환됐다? 보통징수로 전환됐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가산세까지 포함시켜서 이제 고지서 보냈죠. 고지서 보냈는데 고지서의 정의는 납기까지 또 경과를 시켰대. 그러면 이제는 뭐도 붙어요? 가산금도 붙어요. 가산금. 그럼 납기 경과시키면 가산금 몇 프로 붙인다 그랬어요? 3% 붙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취득세를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그죠? 그래서 취득세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3% 붙여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여기 가산세 있잖아요. 가산세.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해서 뭐가 붙었어요? 가산세가 붙었잖아요. 그죠? 이 가산세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3%를 붙일 거냐 이 말이에요. 자, 3%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붙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산세도 하나의 독자적인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취득세만 세금이 아니고 취득세에 붙어 있는 가산세도 하나의 독자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그죠? 취득세에도 몇 프로 붙여야 되고 3% 붙여야 되고 가산세에도 몇 프로 붙여야 된다. 3% 붙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세든 가산세든 전부 다 뭐가 붙는다? 가산금이 붙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산세를 계산할 때 이 가산금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서 계산됩니까? 아니면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고 그냥 취득세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취득세에 대해서만, 즉 독립세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붙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가산세마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가산금은 앞에 있는 가산세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왜 출제를 했느냐? 그죠? 제가 설명했으니까 당연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설명 안 하게 되면은 가산세가 가산금이 뭔지도 모르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출제위원은 이렇게 가산세와 가산금이 붙어나는 과정을 설명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알아야 사람들이 세금을 열심히 내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 해갖고 이제 출제가 되었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그죠? 그 가산세와 가산금 비교해갖고 도표도 있고, 그 밑에 보면 면세점, 최저세액제, 뭐 소액징수면제 하면서 용어들 나옵니다. 자, 이런 거, 그죠? 잠시 쉬었다 또 하도록 하죠. 예.